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원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의 편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류하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노동 사건들이나 소수자들 사건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고 지금 관악구에서 법률사무소 하고 있고요. 동네 책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네. 예.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신다고요? 예,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요. 예, 김준우 변호사 아세요? 민변 전 사무처장. 잘 알죠. 잘 알죠. 예. 잘 알지. 말투에서 진짜 잘하는 것 같은 게 막 느껴졌어. 예. 지금. 사적으로도 잘 알고 제 중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누가요? 김준우 변호사가 제 중학교 선배. 아, 그러세요? 예. 오, 그렇구나. 예. 야, 이 자리는 인맥으로 되는 자리입니다. 처음 알았어. 오늘 알았어. 저도 김준우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 제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중학교 선배 선후배 사이인 건 지금 알았네. 예. 자, 오른쪽에는 최한길 헤런드경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소식은 요거. 한동훈 장관이 저 검사장 시절에 저 휴대전화 칩 뺏으려고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랑 뭐가 있었잖아요. 그 독재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중앙지검 형사부장, 지금은 법무연수 연구위원인데 1심은 유죄 나왔잖아요. 독재폭행. 예.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네요. 예. 이게 그 항소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것과 이 직무에 관한 폭행이라는 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것도 몸싸움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폭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게 원래 그 독직 폭행이라는 게 인신 구속에 관여하는 그 업무 종사자가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인신 구속에 그 종사하는 업무 직무에 관해서 폭행을 한 게 다 인정이 됐는데 다만 이제 고의가 없었다. 이게 그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한동훈 그때 당시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전화기를 꺼내서 이렇게 전화기를 만지니까 그 정진웅 검사는 이것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거기에 달려가서 이 손을 뻗어서 전화기를 이제 낚아채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서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몸을 누른 상태에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그 사실관계 다 인정했다는 거죠. 예. 이거 사실 이거 자체는 사실인데 1심에서는 이게 폭행 고의가 있었다 인정을 해서 다 유죄가 선고가 났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게 실수로 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폭행을 할 때 이제 과실 폭행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넘어진 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과실 독직 폭행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덮친 게 아니라 이제 균형을 잃고 이렇게 쓰러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근데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이랑 완전히 판단에 갈려가지고. 예. 그 제가 뭐 사건 기록을 직접 볼 수는 없는 상태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들만 보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정진웅 연구위원의 폭행 고의를 입증하는데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튼 법원의 결론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몸이 밀착했다가 같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게 좀 우당탕탕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도 사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형사재판 고전원칙 중에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해자인 정진웅 연구원에게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확실해야 유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의 검사장을 정진웅 부장검사가 덮쳐서 몸싸움을 해서 때려서라도 저걸 뺏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뺏으려고 가다가 우당탕탕탕 해서 자빠져서 이렇게 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거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또 금방 뭐 벗어났다라고 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1심 2심이 항소심이 완전히 갈려가지고 이거 검찰에서 상고했죠. 뭐 대법원에도 정리를 해주겠지만 두 분의 개인 의견은 1심하고 항소심 판단하고 어느 쪽에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 판단을 본 어떤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장이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
살인 혐의도 상당 부분 이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판사가 어떤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독심술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 이제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이런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를 추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에서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은 실수로 넘어졌다고 한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몸으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힘을 썼고 이것을 폭행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거는 한번 대법원에서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진 건 실수라 하더라도 그 후속행위 우리 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 동작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넘어지기 이전 상황에서 사전에 폭행을 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넘어지는 과정과 그 넘어진 직후에 폭행을 이어나가는 행위 형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좀 의문이 들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추가 증거를 낸다거나 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판사들을 설득한다면 결과를 또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 이거 되게 제 판결문에 무죄를 쓴 거잖아요. 독재 폭행. 예. 근데 판결문에 그래 넌 무죄야. 근데 너는 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죄를 선고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잘한 짓은 아니다. 이런 약간 훈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그 판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유죄가 선고됐을 경우거든요. 그치. 예를 들어서 유죄인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줄 때 뭐 이럴 때는 당신이 잘못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이게 실형을 선고 안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무죄를 선고하면서 훈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냥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걸 좀 보신 분은 약간 그 여론을 의식해서 좀 지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들으면 받는 예를 무죄를 선고받는 피고인도 아니 그냥 무죄 주려면 깔끔하게 무죄 주지 뭘 네가 잘한 거 아니야 하고 그래 이럴 것 같고 앞서 패배하는 검사는 그럼 유죄 쓰시든지요 왜 이러세요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저는 이 사건이 약간 그 좀 인사 참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요?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가 이제 그 압수수색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당시에? 압수수색 경험이 거의 없는.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건을 본 그 검사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증거인멸을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기를 이렇게 만진 게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노련한 검사들은 그걸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삭제하도록 놔두면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증거인멸을 사유로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영장을 칠 수 있다는 걸로. 근데 그거를 몸을 날려서 막았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상황 판단이 좀 미숙한 거다. 그래서 좀 압수수색이나 이런 그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검사를 그 서울중앙지검의 제일 선임인 그 형사 일부장으로 맡겨서 이 사건을 좀 핸들링하게 한 게 좀 약간 인사 좀 책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요 검찰 티타임 좌 기자 많이 가봤죠. 예전에는 3차장 또는 4차장이 대형 사건 있으면 이제 4차장 방에 불러서 기자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 사건 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차장 워딩 그리고 쭉 이렇게 문답이 백볼 형태로 나오곤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원래 있던 게 그 2019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게 좀 사라진 풍경인데요. 이게 뭐 티타임이라고 해서 실제 뭐 차를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하는 간담회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수사 현안에 대해서 약간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검찰에서 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했던 그 간담회가 이제 그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원상복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류 변호사
사실 지난 정권 때도 이거 가지고 찬반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타임이나 이거를 없앤 당시의 법무부 측 얘기는 야 이게 피의 사실 공표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검찰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가 있고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인데 피의자는 어쩌란 말 이거고 예. 반대쪽에서는 대형 사건이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데 이거 못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없앴던 거고 지금 부활한다 그러면 이 걱정이 다시 또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잦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검찰 티타임 한번 하고 나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시민사회에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에 나서게 되면 실제로 검찰과 공수처의 대립 구도가 생기는 등 또 소모적인 갈등이 생길 우려도 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또 본업이 아닌 서로 간의 불필요한 에너지를 정쟁에 낭비하게 되는 이런 우려들 기울하면 좋겠는데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장은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조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피의자에게 법원 판결 전에 사회적인 낙인이라거나 뭐 위신 추락 등과 같은 좀 우회적인 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런 걱정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류 변호사는 그러면 이 티타임 부활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보부 통해 가지고 브리핑들 쭉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 검찰에서는 이게 공보관 통해서 브리핑하는 거 하고 직접 담당 차장 검사가 브리핑하는 것은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공보관이 브리핑할 때도 수사검사나 뭐 차장검사나 담당 부서와 다 소통을 하고 자료 받아서 보도자료화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차장검사나 수사검사가 직접 티타임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현실과 좀 다르지 않나. 지금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기자는 찬성하실 것 같은데 왠지. 예. 근데 이게 좀 자꾸 이게 티타임이면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이제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 왜 그 수사 검사들이 이렇게 쫙 서 있고 차장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자들 이제 질문도 쫙 받고 이 장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이제 그 비공식 티타임뿐만이 아니라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면 이제 일괄적으로 못하게 막으면 좋은데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의해서 그 수사 결과 발표나 어떤 그 피의 사실 이제 수사 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그다음에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였거든요. 발표가 안 됐다 전혀. 예. 근데 예외적으로 그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 2019년에 신설된 그 위원회에서 공개해도 되는 거를 허락을 해주면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허락했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그다음에 그 조주빈 엠번방 사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중간에 티타임도 했고 그다음에 기자들 질문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뭐 이제 공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거 정파적 이익하고 좀 상관없는 사건들은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공개를 하지 않을 사건들을 검찰이 선별적으로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훈령을 개정하면서 그 위원회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공개할 거면 다 똑같이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거면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일관된 기준은 좀 생긴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에서는 이게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경찰에서는 직접 그 기자 간담회라는 걸 열어서 수사 상황 질문 다 받고 거기서 그 답변을 다 합니다. 이게 뭐 거기서 청장까지 나서가지고 그 브리핑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사 주체가 검찰이면 공개하면 안 되고 경찰이면 공개해도 되고 이건 좀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형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 변호사,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죠. 예.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부활하는 거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던데. 예, 그건 뭐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브리핑들이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 환경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정쟁의 불씨가 검찰에 의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향후에 야당을 공격하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검찰 티타임이 활용되지 않을까?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서 예, 예, 개인적으로 뭐 동의 여부는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의 그 FBI 사이트를 들어가면 FBI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자 기자?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가장 정치적으로 좀 예민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그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 게이트? 예. 그때 그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어요. 그 FBI 사이트 들어가면 그때 압수한 이메일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그 요약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이게 어떤 무슨 정파적 이익에 무슨 FBI가 동원됐다거나 이런 비판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검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수사 상황을 체크해서 기사화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논리는 좀 약간 그 뭐 제가 뭐 기자라서 그런지 좀 수긍하기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이템 요겁니다. 루나테라. 야, 이거 뭐 이거로 피해 보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한국산 가상화폐잖아요. 루나테라. 요거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인가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했어요. 일단 현재 수사 상황 좀 알 수 있어요, 자 기자? 예,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뭐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 테라폼 랩스라는 관계사까지 쭉 이렇게 강제 수사를 벌여서 한 15군데 정도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권도영 대표 혐의는 뭐예요? 이제 검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아직 뭐 우리가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 피해자들이 그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에 담긴 그 혐의는 사기, 그러니까 이 부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제 속아서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기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금전 거래를 하려면 이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투자업을 했다, 이런 혐의가 또 있습니다. 주 변호사, 이게 이제 일단은 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기 혐의 적용하려면은 사기의 기망의사 이런 거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금융상품이라면 금융상품이고 아니면 아닌데 어쨌든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망의사 입증하는 게 쉬워 보진 않던데. 그러게요. 제일 까다로운 게 형사재판에서 고의 입증하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오늘 첫 번째 아이템도 그거였는데, 그죠? 예.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고의를 입증할 숙제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관에. 첫 번째로는 우선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와 권도형 개인이 이 일반인들에게 연 20% 수익을 보장했다라는 부분에 눈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폼 랩스와 권도영 씨는 테라를 구매한 뒤에 일반인들이 일종의 은행 같은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에다가 테라 코인을 예치를 하면 연 20% 수익을 약속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이 20%라는 고정 이자율을 맞출 수가 없었다라는 객관적 사정, 그리고 이 객관적 사정을 알았다, 이 권도영 씨나 테라폼 랩스가. 이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 금융 이런 그 기술의 실체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문자가 난리가 났어요. 홍수연님, 충격. 제 우상 우리 연하느님 결혼한대요. 정치쇼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자, 그러면 속보를 알려드려야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결혼한답니다. 충격적인데요. 류 변호사도 지금 본인의 아이템을 잊어먹고 충격을 하고 계십니다. 루나테라가 그 중요한 게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루나테라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결혼이 중요하다. 누구랑 결혼하냐? 5살 연하의 성악가, 팬텀싱어도 나갔다고 하던데,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씨하고 결혼한다 하는 속보.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속보입니다. 내일 저희가 화요일 뉴스 온 더블락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면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변론 유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류하경 변호사, 좌영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